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번 주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의 투자 서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지난주에 3,200선 네. 찍고 또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코스피는 다시 3,200선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코스닥도 계속 800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 시작하면서 체크할 게 좀 많아졌습니다. 네. 일단 관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둔감해졌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이렇게 계속해서 뭐 EU, 멕시코, 캐나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서한이 가고 있고 조금 고율 관세인 곳도 많고요. 뭐 브라질 말할 것도 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 주에는 또 CPI 발표도 있고요. CPI, PPI 네. 있고요. 또 소비도 기업, 있고. 네, 네. 기업들의 또 2분기 실적도 이제 맞아요.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이번 주 어떤 방향 좀 잡아갈지 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 세미나 안내 먼저 좀 해드릴까요? 세미나 저희는 네.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또 구영 차장님께서 콤비로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신정부 출범 이후의 하반기 주식 투자 유망 종목 함께 분석해보고요. 또 여기다가 채권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날짜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고요. 4시까지 2시간 준비해 주시면 되겠는데 오후 2시니까 좀 더운 때잖아요. 네, 덥죠. 제일 덥죠. 실내에서 시원하게 좀 전략 세우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NH투자증권 광주 WM센터입니다. 장소도 체크해 주시고요. 이 두 분의 콤비 세미나는 늘 인기가 많고 네. 진짜 뒤쪽까지 좀 서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 좀 10,000원이요, 일찍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찍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고 또 당일날도 좀 일찍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월요일 우리 주식 여신이시죠? 선혜 씨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나와서 그래, 나와서 정말? 그래. 어머나 감사합니다. 힘차게. 자, 남신도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남신 여신 아우, 좋습니다. 뭐야, 그러면? 저는 광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네. 조미료 좀 뿌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코스피 단기 과열권 코스닥 확산 신호예요. 네. 네. 여기 이미 답을 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쨌든 지난주 마무리하면서는 3,200 찍고 아쉽게 좀 내려오긴 했는데 네. 다시금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큰 길목, 상승의 길목에서 네. 단기적인 과열 신호, 기술적인 과열 신호입니다. 이제 터치를 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과거의 이런 사이클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지수는.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오른다. 단기적으로 보면 네. 많이 올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단기 과열권 될 때 종목들이 확산되었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코스피의 일부 지주사들이 끌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코스닥이나 이렇게 성장주들로 매기가 좀 확산될 조짐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피로 먹은 종목들을 코스닥으로 조금 깔아놓는 우리가 방향성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좀 결국에는 사실 8월 앞두고는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장님이 지난주에도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닥을 이제 봐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둘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코스닥은 또 힘이 네. 없거든요.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가 4.4%로 다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금리를 이번에 올린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 인플레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관세 때문에 관세 금리가 때문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차분히 좀 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말과 그 다음에는 CPI. 그런데 CPI도 이제 최근에 물가 지표들을 보면은 그날은 빠지는데 유지가 안 돼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표로 빼놓으니까 트럼프가 다음날 관세 얘기를 해버리니 네. 이게 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연준 위원들도 최근에 그 의사 결정에 이때 동행 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싸우느냐, 한 곳으로 모여가느냐. 네. 뭐 결국에는 정도표의 이제 그 위아래 범위로 이제 추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금리를 이제 7월에도 인하해도 된다. 아니면 이제 12월에 인하해야 된다. 아니면은 올해 인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갈려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어떤 한 이제 금리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겠다, 올라야 되겠다 이거를 좀 모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4.4
저는 고점이 4.4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4.4 그리고 한 4.2 정도의 어떤 밴드를 그리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코스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근데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말도 지표를 이기긴 좀 어려워요. 예, 기대 인플레라든지 CPI는 결론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가 되는 분위기인데 이번부터 확인되는 그 관세 이후의 물건들, 물가. 네, 네. 그 물가, 자 이런 것들이 크게 반영이 되면은 돌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조짐도 사실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말빨이 연말로 갈수록 조금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지금보다 이렇게 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지표에 끌려 올라가는 코스닥이 하반기에는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뭐 자료가 너무 많이 또 준비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바로 자료부터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관세 어떻게 맞아요. 될 것이냐. 네. 트럼프 관세 정책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한 게 동맹국한테 좀 먼저 때리는 경향이 있고 네. 중국이나 중국이나 적대국은 조금 밀어두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좀 서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내가 좀 있다면 네, 이게 사실 이게 국가별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일률적으로 판때기 하나 가져 나와서 관세를 먹인 이유는 내가 하나하나 협상을 하자고 하니 이게 네. 좀 일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한 30% 관세야 한 다음에 그럼 알아서 전화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협상이 다 끝난 다음에 실제 관세가 10%든 20%든 미국은 관세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네. 협상 이제 향후의 이제 구도는 협상하기 전보다 미국 입장에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관세를 좀 세게 먹이는데 최근에 보면 기준이 25%인 것 같아요. 네. 25%를 위주로 싫어하는 나라나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좀 올리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유지하는 정도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러서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기간 산업이 사실 자동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반도체. 인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관세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적용을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라고 하는 논리는 네. 이런 거나 똑같죠. 자동차 관세가 세지면 도요타 자동차의 판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올리면 도요타의 실적은 문제가 없죠. 예, 판가를 올리면. 근데 반대로 판가를 올리지 못해서 도요타가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리면 도요타 실적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이 반대로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안 오를 것이고. 근데 최근에 수출 지표들을 보면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수출 단가가. 그러니까 그럼 그 시바루 이스타. 제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 무조건 관세하면은 자기네 나라 안 좋아지는 거네요. 네. 예,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러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길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많다. 예, 네. 옵션이 너무 많아요. 자, 왜냐면 자, 첫 번째 탈중국 했을 때 네. 친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 장치 산업과 인력이 우리나라 말고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네. 자, 똑같은 배를 한 대 만드는데 미국 가서 지으려고 하면 5배, 3배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도 우리의 큰 협상 카드인 거죠. 네. 또 최근에 지난주에 외신에서 나온 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자, 미국이 무기 지원을 여기저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산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방물자를. 그러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 유사시에 국방물자, 재고가 떨어진 국방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한국. 일본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유럽의 쇼티지라서 우리한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는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아주 협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처럼 수세에 몰리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사실 한국과 이제 일본 말고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가 이따가 있- 뒤에 네. 보여드리겠지만 중국과 친중 국가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관심이 그쪽으로. 그쵸. 네. 그게 이번에 관세율 상향 조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자료 한번 보시면서 네. 그냥 바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항상 자료 보시면서 자, 첫 번째가 이제 관세 정책이에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원래 관세를 매기기로 했던 게 이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의 말과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새로운 관세율 적용된 것들이 이제 빨간색. 브라질 차이 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된 애들의 특징이 뭘까? 네. 뭐 얘네들은 밑도 끝도 없이 왜 방글라데시야, 캄보디, 라오스 이런데 높을까? 네. 잘 보시면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 뭐 중국과 가깝다? 퀴즈.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네. 퀴즈. 자, 아주 흥미롭게도 한번 보도를 한번 해보시죠.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시진핑의 올해 방문 국가가 네. 평균적으로 관세율이 다 높습니다. 아, 시진핑의 방문 국가로 엮일 수가 네. 있네요. 그리고 그 방문 국가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방문한 이후에 철도나 인프라 이런 협력을 모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사고에서는 자, 지금 관세를 중국에 많이 매겼는데 이게 흘러 들어갈 룸은 모두 친중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도 관세율을 같이 매겨야 적어도 우회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전보다 높은데 자, 그럼 브라질이 왜 화두냐? 물론 브라질에 대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한 가지 조직이 있죠. 브릭스. 이번에 브렉스에 시진핑이 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도 좀 신경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네. 브릭스가 너무 이제 정면으로 약간 트럼프의 미움을 받고 있어서 이 브릭스의 대표적인 국가가 또 브라질이기도 해서 저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미중의 어떤 지금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의 친화적이거나 중국이 손짓을 하고 있는 국가에 고율 관세가 먹여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좀 어려운 캄보디아나 이런 쪽이 고율 관세도 마찬가지 컨셉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4월처럼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친중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관세율은 이연되거나 또 한 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네, 다시 8월 한번. 1일을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죠? 4월 네. 4월 달과 되게 비슷한 시점으로 자, 그 전까지 굉장히 첨예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FTA 협상도 거의 1년 갑니다. 네.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는 와중에 어떤 결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 중 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4월에 우리 패턴을 봤습니다만 미니 협정,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화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세부화는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8월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자, 이런 구도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의 이야기를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의 포지션과 엮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단을 미루는 4.4% 내외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의 이 관세는 저는 악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통화정책이죠. 제가 이제 통화정책 담당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제가 물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금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연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내년에 인플레가 얼마일 것 같은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임금을 좀 올려줘 라고 하는 요구에서 사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실제 제가 노란색 박스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노란색 박스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트럼프가 관세,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를 이야기해서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었던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인데 사실상 이건 디플레이 유발 트리거이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그 1년짜리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것도 사실 4월 달에 연준의 보고서에서 나온 바가 있어요. 제가 강조를 자주 드리는 건데 관세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모두 판가에 전가되는 것은 정말 짤 없이 다 관세를 한 번에 매겼기 때문이다. 네. 이건 연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2018년도처럼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유예, 품목별 관세, 자, 이런 것들을 섞어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아니면은 기업이나 이 물건 가격이나 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원로 연준이사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인하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7월에 인하 될까요? 저는 가능성은 되게 낮아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 위원들이 절대 다수는 지표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이 지표는 6월 전까지는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때는 관세 영향을 받은 물건이 미국에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데이터는 사실 금리 인하 판단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런데 45일 이상이 된 재화, 즉 4월부터 관세가 매겨지고 그 이후에 한 6월 정도 데이터가 처음으로 이제 관세가 적용된 네. 이제 물가가 반영이 될 텐데 이 지표가 정말 쇼크면 그럼 그때부터 7월 인하 확률도 조금 올라가고 9월은 2회 이상의 확률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CPI가 갑자기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번 주 CPI와 PPI가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도요타 자동차 이제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데이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7월은 아직까지도 제로예요. 근데 9월 그리고 내년 금리를 보면 지금 최근에 4.5회까지 인하의 횟수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6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한 7월쯤 되면 하반기 시장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네. 항상 12개월을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12개월에 우리가 놓여진 환경은 4.5의 금리 인하를 전제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뭐 이제 그룹, 지배구조, 삼성그룹주 이런 것들 너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올라갈 때는 코스닥의 비중을 조금씩은 좀 깔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 지금 파월이 뭐 잘린다 안 잘린다 이렇게 그렇죠. 뭐 후보들도 지금 몇 명이 또 거론되고 있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잘리면 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연준 리모델링한 거 가지고 아니 무슨 공사비 때문에. 그렇죠. 참 공사비가 그게 참 의외입니다. 뭐 그게 대리석을 그렇죠. 못 깔았냐고 막 물어보고. 네. 참 의외입니다. 정말 의외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외신에서 보면 파월이 좀 지쳤다. 라고 하는 것도 보이죠. 근데 매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것 스트레스가.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네. 맞는지는 물론 모르겠는데 매일 얘기하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조롱하니까. 투레이트라고 하고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멍청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런 거를 정말 파월이 신경을 안 쓸까? 근데 파월의 과거의 자서전을 보면 나는 연준이나 이런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는 임기 전에 네. 죽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정말 강경하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정말 물러날까? 라는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리고 폴리마켓에서 이제 확률이 있어요. 이제 12월 이후에도 파월일 확률. 그 다음에 이제 월러, 워시, 그 다음에 이제 햇셋, 뭐 이런 사람들. 당 의장으로 바뀔 경우들이. 바뀌는데 누가 될지. 네. 근데 워시가 1등이고 월러는 지금 저기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베센트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베센트, 네. 여전히 제일 높은 확률로는 파월이 파월이다. 그대로 일단 12월까지는 한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런 소란이 좀 뭐 단기에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금리 시장이 좀 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 단기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얘기예요. 사실 저는 저희 사내 전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매크로 여건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왕왕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크로 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네. 매크로 전략이 잘해서 수익률을 계속 구간했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았겠죠. 네.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들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말은 탑다운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버텀업을 해야 된다. 네. 모든 우리 투자를 할 때는 자료 한번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크로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삼성전자 실적 쇼크였죠. 그렇죠. SK 하이닉스 이게 반토막이었어요.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나 싶을 거예요. 이게 선으로 한번 그려보면 네. 지난해 3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하이닉스에 역전을 당했고 4분기부터 전사 영업이익이 역전되기 시작해서 올해 2분기에는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무슨 기업인지 모르고 숫자만 그려보면 왜 투자해야 되나 싶을 거예요. 아, 매력도가 자, 없구나.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주 칭찬해주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3.9조 원의 자사주 취득. 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8조 원은 주주가치 제고. 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단어를 왜 굳이 2.8조 원을 콕 찍어서 했을까? 네. 자사주 소각 말고 다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시장이 시총 1위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있지만 자사주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자사주 소각을 시사하는 단어까지 넣었다라고 하면 네. 자, 한국은 재평가로는 투자할 만하다 라고 저는 아주 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최근에 3,500 그리고 2년 터울로는 뭐 5,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네, 것이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죠. 네, 이 바로 이런 재평가, 우리의 기준이 성장이 아닌 재평가였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네. 혁신이 될 경우에. 맞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이 네. 그 골드만삭스의 반기 리포트를 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재밌는 점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구도가 그 리포트에 나옵니다.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 포트폴리오 재조정된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네. 미국에서 빼서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선진, 후진, 이제 중진국, 신흥국 분류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시아 마켓 중에서 우리가 더 투자할 매력이 있는 애가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인도 성장이 고성장인데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인도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맞아요. 네. 두 번째, 자, 일본은 자, 무역 흑자긴 한데 앞으로의 성장률이 참 퀘스천이다. 중국, 밸류에이션 싼데 그리고 혁신도 있는데 근데 정치나 이런 게 좀 불확실성이 있다. 자, 근데 그러니까 한국 무역이 흑자고 밸류에이션이 싸고 네.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있다. 육각형이네. 육각형 그렇죠. 아니에요? 요즘 육각형 인간처럼. 우리 입장에서 뭘 더 해드려야 오시겠습니까? 균형이 딱 그러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한국을 성장이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재평가 이슈 때문에 살 텐데 시총 1위 기업이 이거를 방점을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네. 또 하나의 이벤트. 자, 상법 개정한 이후 이벤트는 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한 방 먹였던 이슈. 네. 바로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상장 결정 철회 공시. 철회를 했군요. 예. 이거 누가 뭐 검사가 갔습니까? 금감원이 갔어요? 네. 혼자 한 거예요. 아. 자, 이것이 시장이 자정작용이라는 걸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법의 잣대로 꼭 재판에 세워야 뭔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주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면 시장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파마리서치가 너무나 잘하셨다라는 것이고, 자, 문제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끝난 다음에 APR이 네. 중간 배당 결정했죠. 자,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주사만의 테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또는 금융주만의 상승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건 함정이 있어요. 왜냐? 저평가라서 산 종목은 적정평가 정도만 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BR 은행업종 평균으로 보면 PBR 0.4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캡은 일본 기준 PBR 0.7입니다. 네. 근데 이게 0.7을 넘어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느냐? 전 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들이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을 철회하거나 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중간 배당을 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현금 수익이 많고 고성장하는 회사라면 애플처럼 모두 밸류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트리거를 저는 이번 주, 지난주 시장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주만의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자정작용을 했을 때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어딜까. 본격적으로 뭐 오늘 물산, 생명, CJ 이런 기업들 엄청나게 많이 네. 오르거든요. 법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저 회사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분위기가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예를 네. 들면 이건 뭐 추천에
뭐 아니니까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CJ 올리브영 있죠? 네. 예, 올리브영을 만약에 스피노프 상장을 안 한다 하면 CJ의 가치는 얼마냐? 이게 굉장히 큰 논란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이 올리브영의 NAV 가치를 보통 30% 이제 반영을 하더라고요. 30%는 로열티, 30%는 제일지당, 그 다음에 30%가 올리브영이에요. 네. 근데 이 올리브영을 분리상장한다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이거 30%만 반영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CJ가 시총이 한 4조에서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리브영의 가치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보면 지난해 순이익이 4,700억. 올해가 5천억이 향이 넘겠죠? 네. 그럼 PER 20배하면 이거 뭐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만약에 합병한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네. 해보면 이게 지금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시장은 그냥 상법 개정안 뭐 이런 이벤트 그다음에 어떤 세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아주 큰 변화에 그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믿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올리브영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네. 올다모 이러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연. 맞아요. 아, 그래요? 올다모? 네. 관광객이 오면 들르는 뭐 어떤 그쵸. 아, 필수 코스가 되는구나. 그게. 올리브영 왜냐면 지금 오. 중국인들이 네. 최근에 이건 뭐 기업인분들과 네. 대화에서 나눈 건데 네. 자, 중국인들은 제조 능력은 이미 우리나라를 뛰어넘거나 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이 채우지 못한 그 한 가지의 뭐가 뭐냐면 감성입니다. 감성이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도 지금 블랙핑크와 데몬터스, K-팝 요게 스포티파이랑 이런 데 다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중국인들 입장에서 이 부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올 수 없어. 우리 아직까지도 주걸륜이고 유독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연거리고. 이연거리고 이러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중국의 쇼티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 틱톡을 통해서 이제 세일즈를 하는 것들을 보면 성수동이나 아니면 현대백화점에 있는 본사가 있는 이런 플래그십 매장이 있는 그 감성을 가지고 그 옷을 떼다가 팔려고 해요. 네, 이제 더 이상 뭐 동대문 가서 옷 떼우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래요? 이거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도매는 급속도로 우하향. 그 다음에 브랜드는 급속도로 우상향. 아니 그러니까 화장품도 사고 옷도 네. 사고 그러니까 사는 거는 똑같은데 네. 이게 약간 플랫폼이라든지 네. 뭘 공략하는지가 바뀌었군요. 그쵸. 과거랑 분위기가.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 피부과도 예전에는 연예인의 화장품이 잘 나갔던 거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딱. 지금은 그렇죠. 아니에요. 오. 관광 와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너무 피부도 좋고 스킨케어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여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이미지가 이제 한국의 이미지. 우리 모두가 여성분들이 한국을 대표한다. 그래요. 대표 주자. 알겠습니다. 대표 주제를 무슨 같이. 말씀을. 저희 그러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그래서 5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네. 제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위에는 좀 오타인데 요 밑에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단기 코스닥으로 조금 분산 그 다음에 장기 성장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자, 이 파란색은 엔벨로프라고 하는 과열권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상단이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상단에 부딪힐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살짝 기간 조정들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나오고 이번에 요 자리죠. 네. 자, 그런데 코스피 차트가 단기의 과열권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올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 단기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 단기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딱 타이밍은? 그쵸. 네. 제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산, 장기적으로는 확산에 좀 컨셉을 맞추시면 우리 시장의 컨셉에 딱 맞다. 그래서 무슨 뭐 8월 위기설, 뭐 9월 위기설. 맞아요. 네. 이거 만약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오면 어떡하죠? 아니 뭐. 네. 지금은 어쨌든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의 포지션을 두고 이 사이클은 굉장히 짧은 사이클이 아니다. 이게 지금 제가 2005년부터 굉장히 긴 20년 평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터치하고 조정 이후에 대세 상승. 근데 대세 상승이 보시면 이게 1년이 넘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가 뭐 4천 가는지 5천 가는지가 아니라 길게 오래 가는 강세장일 가능성이 과거 20년에 돌이켜보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먹고 우리 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왜 코스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결국에는 시총 규모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 격차를 보면 자 10% 이상 코스피가 아웃퍼포먼 했을 때 다음에는 다 코스닥장이 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한 번도 예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밸류업, 25년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것 때문에 2년 연속 코스피가 10% 이상 아웃퍼폼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래 묵힌 만큼 굉장히 세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이거는 우리나라 2010년도 이후 늘상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 제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내년도에 기업들의 성장률은 아직까지는 비관적이에요. 근데 유동성은 낙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를 코스피에서 꽉꽉 채웠던 자금들이 이건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코스닥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과거 패턴을 보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신 내용 네. 짧게나마 좀 요약 들어보고 준비된 내용이 또 많은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정리 38분이요. 정리. 네.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드리면 네. 첫 번째 관세, 트럼프의 고율 관세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율 관세의 공통점은 중국이 방문했거나 아니면 친중이 의심되는 국가들이 고율 관세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은 사실상 4월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8월에 우리 관세는 또 한 번 유예되거나 적은 협상의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 시장에는 좀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는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주식 시장에 이번에 옳다라고 베팅을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인데 자, 지금은 사실 통화 정책이 계속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이후에 물건이 넘어오기 전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밀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1년짜리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로 연준 이사의 말처럼 적어도 9월 전에는 지표가 확인될 것이고 지표에 따라서 금리는 인하 기조를 조금 더 키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자, 상법 개정안 이후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강조가 된 이후에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가 삼성전자 실적 쇼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자사주 취득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암시를 좀 넣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마 리서치예요.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뭐 배당 이거 다 떠나서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또는 이렇게 약간 변칙적인 인적 분할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이 파마 리서치가 인적 분할 상장 결정을 철회 공시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외국인이 봤을 때 가장 네거티브한 이런 영향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재평가는 이제 가던 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지금 우리 증시는 단기적인 과열권 코스피 기준으로 와 있다. 자, 그런데 이 신호가 왔을 때는 2005년도부터 단기 조정, 장기 대세 상승, 단기 조정, 장기 대세 상승이 반복되었던 자리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나 이런 성장주의 조금 분산, 내러티브 종목의 분산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사이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특히나 시총 순위를 좀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 시장이 10% 이상의 아웃퍼폼을 기록했을 때 바로 다음에는 다른 시장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좀 독특한 정치 구조로 인해서 코스피가 2회 연속 10% 이상의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1년짜리를 보더라도 코스닥에 조금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향후 12개월을 보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요, 코스피가 0.5%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권 계속해서 좀 방향성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부에서 또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광고 잠깐 볼까요? 여러분 2부에서는 또 해외, 우리나라 또 업앤다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월요일이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우리 그 국내 시장 분위기 좋다라고 일부에서 했는데 네. 저 주말에 이제 그런 기사를 하나 봐서 체크를 좀 부탁을 네. 드려볼게요. 공매도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사실 너무 과열됐다는 거 아니냐. 네. 잔액 뭐 예. 9조 원 이상을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라는 방증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것도 사실 제가 공매도 재개, 그 공매도 재개된 한 달 이후 말씀을 드렸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공매도 정말 죄송합니다. 공매도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과학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해지용이 많고, 네. 아니,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해지용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억가 심정이 있어가지고 공매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적인 상단에 있을 때 내가 다른 롱 포지션을 좀 해놓고 이제 근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공매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군요. 네, 그럼 시장도 물리적으로 커지고. 예를 들면 우리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주택 가격에 비례해서 담보 대출을 받으니까 이런 것처럼 명목 가치가 올라가서 생기는 부분들이고 자 오히려 저는 신용 잔고율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말씀을 드려요. 공매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신용 잔고율은 지금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채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2023년도 8월은 거꾸로였죠. 2차 전지를 열릴 때는 이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신용 잔고율이 네. 팬데믹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4년도, 23년도의 저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공매도보다 이런 신용 잔고를 봤을 때는 우리 자금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업앤다운. 우리 업앤다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해외예요. 네,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간 종목들 보면 뭐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여행주들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립닷컴이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반대죠. 저쪽에서 오니까 인바운드 종목들이 되게 좋죠. 현대백화점이라든지 뭐 CJ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여행 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견조하게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종목들, 모더나나 스미토모 제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 다음에 티센크루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용 절감 이슈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미토모 제약이나 모더나 티센크루프 모두 시장에서 잘 안 봤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되게 네. 커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았던 종목들에서 급등이 나올 정도로 유동성은 좀 견고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실 주도주가 너무 한편으로 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그 반작용에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이 하락 종목인데 일본 자동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일본 자동차가 희생해서 인플레를 안정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상황이거든요. 일부러 떨어뜨린 건 아니고 판매가 안 될까봐 판가를 못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허쉬나 코나그라 이런 것처럼 음식료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식료품 인플레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파마리서치 아까 제가 너무나 네네. 칭찬을 드렸던 파마리서치 네.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알테오젠이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고 이거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관들이 KCC. 네, 기관들이 엄청나게 인사이트가 따로 별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살 뿐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몰산 다음에는 뭐 KCC 같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맞아. 자,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뒤에 사례 말씀드리겠지만 KCC가 지금 일본의 밸류업 사례랑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융이나 지주 강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하락 종목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는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뭐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들로 주식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감을 그렇죠. 키우고 네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센티멘트 그리고 보도로 주가가 올랐던 많은 종목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이게 뭐 작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쨌든 이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종목들을 앞으로 좀 조심해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가가 좀 좋지 않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정적인 노이즈가 CEO, 나왔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 좀 하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메가 강세를 트렌드, 보느냐. 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 네. 제가 연초에도 뭐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크루즈 진짜 그렇죠. 초호황이다.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단기 호황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네. 왜냐하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번 보시면, 자, 여행객의 평균 연령이 21년도에 49세에서 23년도에 45세로 4살이나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냐면 MZ들이 크루즈 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크루즈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긴 호황 사이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은 로빈후드죠. 네. 이번에 법안을 놓고 보니 상속공제율이 상향이 돼서 결론적으로 상속하기 좀 편해졌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다른 금융기관보다 로빈후드처럼 MZ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금융기관이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방향이 크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코퍼레이션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장례업체. 장례업체요. 보람상조 같은. 그렇죠. 네. 보람상조 플러스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 토지를 산소도 갖고 있는. 아, 그래요? 약간 부동산 디벨로퍼인데, 네. 사망 관련 케어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음.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좀 사이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이 기업을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좀 보시면 2023년도에 글로벌 사망자 수가 하루에 5천만 명. 한 해,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1억 명이에요. 2배 늘어나는 거죠. 이유는 우리 모든 이 베이비붐 세대의 우리 이제 그 공장이 상당히 커졌을 때, 네. 그때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 구조상 이제 그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제일 많아요. 네. 근데 50년까지는 그분들이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는 상속처럼 향후에는 사망 비즈니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서비스 코퍼레이션이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근데 다만 뭐 이런 기업이 로빈후드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처럼 임팩트 있게 쭉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미국 시장을 볼 때 단기적인 뭐 매크로 이런 거보다 이런 메가 트렌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보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요 가운데 있는 게 팜마트. 팜마트.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팜마트보다 더요? 라우프 골드. 저 뭐예요? 주얼리. 주얼리? 주얼리요. 오. 주얼리. 근데 금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의 에르메스라고 라우프 골드. 하는 중국 라우프 브랜드죠? 골드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 홍콩이라든지 중국 가면 많이 보여요. 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중국이 미국과 싸우면서 금을 정부에서 많이 샀죠. 네. 네. 그런데 정부가 사는 것보다도 개인들은 더 많은 금을 사려고 들겠죠. 중국이 원래 워낙 중국이 그렇죠. 원래 금을 사라. 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디자인까지 해놓으니 더 많이 사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팜마트가 제가 올해만 3배가 됐다고 했는데 네. 이 골드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야,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나비 효과가 바로 이런 라우프 골드의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반대로 고가주류, 그다음에 백화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는 중국조차도 이 소비 사이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리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오른 애들은 오른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국내 투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트렌드를 누가 사이클을 쥐고 있지? 이 메가 트렌드는 누가 주도하지? 라는 것들. 네. 하다못해 최근에 제가 온러닝 운동화 많이들 신으시는데 온홀딩스 상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아니 근데 그거 좀 조심스럽지만 네. 4050이 신으니까 좀 이제 트렌드가 뭐 요즘 끝난 거 소위 말해서 아니냐. 아재 묻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건 우리 4050 이거. 아. 네, 그리고 보통 트렌드가 끝나는 사이클은 이제 요게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탈피를 합니다. 네.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온홀딩스 온러닝 운동화 중에서도 4050이 신는 거는 클라우드 시리즈예요. 좀 다른 건가요? 그게 또 결이? 그거는 항상 많이 사는 거. 근데 이게 보고서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시리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MZ 분들은 다시 그보다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을 사고 그게 또 동이 나서 그게 크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4050 묻었다. 저도 40이거든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너무 그러지 맙시다. 네. 진짜 보고서로 나왔으니까. 맞아. 그리고 주가가 네, 빠졌으니까 네, 이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이런 건가? 저는 아직까지 나이키가 제일 좋은데 묻었다고 좀 하지 마시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가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 한번 봐주시면 네.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인 테마는 재평가예요. 네. 성장보다 이 볼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죠. LG그룹에서도 LG전자와 LG화학. 자, LG화학은 왜 갑자기? 제가 향후에 이 행동주의 펀드가 터치할 만한 네. 것들이 비영업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비영업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이러니하게도 네. 물적 분할을 최근에 했던 기업이에요. 그렇죠. LG화학은 화학 사업을 하는데 밑으로는 배터리 기업을 지분을 두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무려 80%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격당할 수 있어서 LG화학이 좀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KC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한국조선해양, 삼성물산 지분 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비영업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그룹도 쇼핑보다 지주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라고 하는 것들, 즉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공부해보고 이 밸류에이션을 단순히 PBR 뭐 0점 몇 이거는 이제 시즌 1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 이 회사가 재평가 받을 거리가 무엇일까? 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제일 수혜일까? 인 거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적 분할을 했었던 전과가 있는데 이게 과연 행동주의가 가만히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롯데그룹은 롯데지주,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이 부동산이 진짜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마침 PBR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 롯데지주는 과연 그린 트리거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0.5 최근에 보면 요즘에 리스트업 해가지고 블로그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면을 우리가 봐야 될 때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가볼까요? 자, 우리 네. 3부 정말 또 임팩트 있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일본 전자 바이오 전기차 요걸 좀 네. 차장님 네. 능력을 믿습니다. 요약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늘상 이렇게 반복해요. 네, 첫 좋습니다. 번째 지금 보시면 제가 대만의 케이스 스터디와 일본의 케이스 스터디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네. 대만을 보시면 대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었어요. 네. 2016년에. 근데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전부터 계속 해서 배당 성향은 원래 50%였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도에 실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을 때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이 노란색 S&P 500, 네. 파란색이 대만 가권 지수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만이 더 많이 올랐죠. 근데 그 같은 시기에 보시면 S&P 500이 실적은 성장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PER이 늘어난 것은 대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제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간에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한테 돌아가는 파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굳이 성장하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성장률 1.4%였어요. 네. 그래도 주가는 11%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 지수를 보실 때 또 하반기 되면 내년도에 성장 없는데 우리 지수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시가 되면 성장이 없더라도 주주한테 돌아가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EPS는 적어도
PER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는 미국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만에서 봐야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밸류업이요. 일본에서 2022년, 23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 누가 많이 올랐나를 보시면 도쿄 일렉트론, 히타치, 도요타 자동차, 뭐 소니그룹, 닌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가 여기와 여기의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왼쪽은 행동주의가 와서 비영업 자산을 팔게 하거나 네. 또는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체면을 되게 중시합니다. 체면 그래서, 문화. 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주주 환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생긴 것들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소니그룹이랑 닌텐도는 왜 따라갔느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적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은 잠재적인 모두 밸류업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니그룹은 이때 탈바꿈을 했었죠. 그때 캐릭터, IP 이런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키웠고, 이번에 데몬헌터스도 소니가 소니, 제작사예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닌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이나 이런 IP들을 계속 사거나 제휴하면서 계속 키웠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모두 이제 지수 대비 더 많이 올라갔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수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수를 아웃퍼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밸류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애들이지만 나중에는 여기 지금 소외된 성장주들이 결국에는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정도로 따라오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시총 비중을 조금 더 낮춰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정도 더 볼 것 네. 같아요. 네. 사장님. 아, 예, 벌써 네. 준비해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준비한 것은 26년도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밸류 체인을 정하는 것인데 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5년도와 26년도 영업이익을 보시면 성장 연료도가 더 크죠? 삼성전자가 성장이 좀 더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서부장에서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주가 오늘도 빠지죠? 그 다음에 이오테크에서 주가가 올라요. 여기는 삼성전자, 여기는 SK 하이닉스 체인이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물론 HBM 장비가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LG전자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급락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소부장은 저는 오히려 소재나 또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하반기에 조금은 더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 우리 다음부터는 자료부터 들어가요. 자료부터 들어가고 정말. 인사도 그냥 하지 그러니까 말아버려. 하지 말고 진짜 월요일 이혁진입니다 하고 시작해서 더 얘기 많이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네. 좀 수익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